임신 8개월, 부은 발과 낡은 유니폼 차림으로 재벌들에게 샴페인을 따르던 그녀. 억만장자 사업가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자신이 한때 아내였던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가족을 원하며 애원하던 그녀를 그는 무자비하게 버렸다. 이제는 유부남 애인에게도 버림받고 건강보험도 없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과 지친 얼굴은 그에게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취한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유리궁전 레스토랑 창문에 비가 부드럽게 내리치는 가운데 강태우는 백금 파텍 필립 시계를 조정했다.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은 천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빛났고 각 테이블은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92 정시에 도착했고 발레 파킹 직원은 그의 재벌 가문 위상을 확인하듯 깊은 인사를 했다. 42의 나이에 강태우는 성공에 살아있는 정이었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의 소유주로 3천억 원이 넘는 재산과 모든 권력층에 알려진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1,800만 원짜리 한복 정장은 개인 트레이너 덕분에 유지되는 운동선수 같은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 트레이너에게 지불하는 월급은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보다 더 많았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권위가 울려 퍼졌다. 오늘 밤은 특별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었다. 강태우는 일주일 전 자선 행사에서 만난 28세 모델 한소라를 초대했다. 아름답고 세련된 그리고 그의 부에 완전히 매료된 여성이었다. 지배인이 가장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 준비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VIP 구역에 있는 그의 단골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었고 유럽 거장들의 원작 예술품으로 장식된 벽이 세 국가에서 럭셔리 관광의 완전한 독점권을 가져다 줄 라이벌 체인 인수를 축하하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레스토랑 가격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한 번의 저녁 식사가 평균 가정 세 집의 월급보다 더 비쌀 수 있었지만 강태우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이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로 사실상 그에게 속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해안을 따라 뻗어 있었고 5성급 호텔부터 세계의 권력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업을 하러 오는 프라이빗 리조트까지 다양했다. 한소라를 기다리는 동안 강태우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년이 지났고 그 3년 동안 그는 재산을 몇 배로 불렸으며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다. 윤혜진은 그의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서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고 감정과 사업을 혼합하지 않는 교훈이었다. 그는 마지막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윤혜진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그가 경멸적으로 완벽해 신경 써야 할 여자가 한 명 줄었군 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동등하게 존경받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기 위해 다가왔고 강태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샤또 페트리스 1998 한 병을 주문하며 정확한 온도로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한소라는 교통체증 때문에 몇 분 늦을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파리에서의 내일 회의를 확인하고 국제 매니저들로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강태우는 지난주 자선 행사에서 만난 28세 모델 한소라를 초대했다. 아름답고 세련되며 그의 부에 완전히 매료된 여성이었다. 지배인이 가장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 준비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VIP 구역에 있는 그의 단골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었고 동양 화가들의 진품 작품으로 장식된 벽이 세 국가에서 럭셔리 관광에 완전한 독점권을 가져다 줄 라이벌 체인 인수를 축하하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레스토랑 가격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한 번의 저녁 식사가 평균 가정 세 집의 월급보다 더 비쌀 수 있었지만 강태우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이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로 사실상 그에게 속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해안을 따라 뻗어 있었고 최고급 호텔부터 세계의 권력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업을 하러 오는 프라이빗 리조트까지 다양했다.
한소라를 기다리는 동안 강태우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년이 지났고 그 3년 동안 그는 재산을 몇 배로 불렸으며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다. 윤혜진은 그의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서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고 감정과 사업을 혼합하지 않는 교훈이었다. 그는 마지막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윤혜진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그가 경멸적으로 완벽해 신경 써야 할 여자가 한 명 줄었군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동등하게 존경받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기 위해 다가왔고 강태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국내 최고급 와인 백제의 눈물 한 병을 주문하며 정확한 온도로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한소라는 교통체증 때문에 몇 분 늦을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경주에서의 내일 회의를 확인하고 국제 매니저들로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강태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는 항상 가장 우위에 있었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항상 승리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명성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우와 거래하려면 영혼을 내놓아야 한다. 는 말이 재계에서 흔히 들렸다. 양가 부모님은 그의 이혼 후 그와 연락을 끊었다. 강태우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분노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보다 사업이 우선이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자식아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다였지만 그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그의 은행 계좌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매일 증명했다. 유리궁전 레스토랑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야경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했다. 그가 엄지와 검지로 비빌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다. 강태우는 이 감각을 즐겼다. 권력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약물이었고 그는 중독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오늘 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한소라를 기다리는 동안 강태우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년이 지났고 그 3년 동안 그는 재산을 몇 배로 불렸으며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다. 윤혜진은 그의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서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고 감정과 사업을 혼합하지 않는 교훈이었다. 그는 마지막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가운데서 윤혜진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때 그는 경멸적으로 완벽해 신경 써야 할 여자가 한 명 줄었군 이라고 대답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들의 중매로 만나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의 가족은 그가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심하게 비난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비즈니스는 가족보다 항상 우선이었다. 강태우는 자신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동등하게 존경받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을 두려워했다. 강 회장과의 협상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재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기 위해 다가왔고 강태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백제의 눈물 한 병을 주문했다. 이 와인은 병당 500만 원이 넘는 국내 최고급 와인으로 그는 정확한 온도인 17도로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한소라는 강남 교통체증 때문에 몇 분 늦을 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경주에서의 내일 회의를 확인하고 국제 매니저들로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최신형 갤럭시 폴드를 스와이프하는 동안 그는 문득 윤혜진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태우 씨,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게 충분한 것이란 없어.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야. 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지. 윤혜진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정의 딸로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 전 서울예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던 그녀는 강태우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그녀는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완벽한 안주인이 되었고 모든 비즈니스 모임에서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강태우에게 그녀는 단지 또 다른 소유물에 불과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안주인,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또 다른 트로피였다. 아이에 대한 그녀의 소망은 항상 거절되었다. 아이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야. 지금은 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혼 후 강태우는 윤혜진에게 5천만 원을 줬다. 5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녀가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항의할 수 없었다. 모든 재산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한국의 이혼법은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강태우는 제주도에 새로 지을 리조트에 관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한 인형이 와인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바른 라벨인지 확인하려 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세계가 완전히 멈췄다. 황금색 갤럭시 폴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온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윤혜진이 와인병을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 그리고 앞치마는 그가 즉시 알아차린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매우 임신한 상태였다. 아마도 7달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그가 기억하던 젊은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잠 못 이루는 밤과 끊임없는 걱정을 말해주는 피로의 흔적과 창백함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강남의 고급 미용실에서 완벽하게 손질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단순하고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한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던 윤혜진의 초록색 눈은 이제 충격, 굴욕, 그리고 순수한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와인을 열어드릴까요, 손님? 그녀는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강태우는 마비된 채로 있었다. 평소 수백억 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던 그의 마음은 단순히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다. 기억들이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5천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식에서 빛나던 윤혜진. 일요일 아침에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커피를 준비하며 노래하던 그녀. 아이를 가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밤에 울던 그녀. 사업이 내 우선순위야 라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었다. 아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방해물일 뿐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넌 나에게 맞는 여자가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명백히 그가 그녀와 가지기를 거부했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강태우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그녀의 둥근 배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녀는 언제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그들은 사랑에 빠졌을까? 그 남자는 그녀를 잘 대해주는가? 그녀는 행복한가? 그의 목구멍이 갑자기 메말랐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것을 확인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았다. 그가 마시는 공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혜진 씨,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녀의 이름은 그의 입에서 이상하게 들렸다. 그것은 3년 동안 말한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과거의 일부로, 실수로 잊어버려야 할 것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여기 있었다. 살아있고 숨쉬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그녀의 생각이 가득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향기, 그녀의 터치, 그녀의 눈물,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다. 윤혜진의 눈은 커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자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다른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서기 전에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부서졌다. 윤혜진의 초록색 눈에서 그가 본 슬픔과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물러서려 했지만 강태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혜진 씨, 잠깐만요. 그녀의 팔은 너무 말랐다. 그가 기억하는 그녀는 건강하고 생기 넘쳤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한약재를 사주고 청담동의 고급 요가 수업에 보내고 제주도의 유기농 식재료를 매주 집으로 배달받게 했다. 그는 그녀가 완벽하게 보이길 원했다. 그의 명성에 걸맞은 아내로. 하지만 지금 그의 손아래에 있는 팔은 그가 아는 윤혜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약해 보였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볼은 홀쭉했다. 그녀의 피부는 예전의 광채를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눈은 여전히 그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물었다. 이혼 후에 충분한 돈을 들였잖아요. 윤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숨을 들이마셨다. 화를 참으려는 듯했다. 충분한 돈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5년 결혼 생활에 5천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강태우는 그 말에 당황했다. 그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다. 그의 양복 한 벌 가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아이 아버지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강태우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녀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다른 직원이 곧 올 거예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우 오빠, 늦어서 미안해요. 강남교통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한소라가 다른 차원에서 온 것처럼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이너 원피스는 아마도 윤혜진이 6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쌌을 것이다. 그녀의 보석들은 레스토랑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녀에게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걱정이 없는 삶에서만 오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윤혜진은 한소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일시적인 취약함은 강태우의 가슴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찢어놓는 전문적인 존엄성의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죄송합니다만 윤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다른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지만 강태우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혜진 씨, 기다려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단 1초 동안, 오직 1초 동안 그는 그녀의 눈에서 3년 동안 짊어져온 날것의 고통과 배신감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 한소라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괜찮아요, 오빠. 그녀는 임신한 웨이트리스의 팔을 잡고 있는 강태우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웨이트리스는 도망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윤혜진은 부드럽게 강태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완벽한 직업적 예의로 한솔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손님. 즐거운 저녁 식사 되세요. 강태우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녀는 주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와 함께 그가 3년 동안 조심스럽게 구축해온 감정적 균형도 사라졌다. 한소라는 그녀의 동반자를 뒤흔든 개인적인 지진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 웨이트리스 아세요? 아는 사이 같았어요. 그녀는 메뉴판을 살펴보며 가볍게 물었다. 강태우는 그녀가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윤혜진의 모습을 처리하고 있었다. 임신한 채로 지쳐 보이며 그가 하룻밤에 쓰는 돈이 그녀가 아마도 몇 달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요. 그는 자동적으로 거짓말했다. 그녀를 몰라요. 하지만 한소라가 쇼핑하던 날과 주말에 그의 요트에서의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강태우는 주방을 향해 계속 시선을 돌렸다. 그 사라진 모습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지만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정교한 고문이 되었다. 강태우는 한소라가 밀라노에서의 최근 사진 촬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오가는 웨이터들 사이에서 윤혜진의 흔적을 집착적으로 찾고 있었다. 여성스러운 형체가 그의 주변 시야에 나타날 때마다 그의 심장은 그녀가 아님을 깨달으며 가라앉기 전에 빠르게 뛰었다. 역시 국내 최고 호텔 체인의 사장님은 다르시네요. 이런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니 한소라가 감탄했다. 이 샴페인 한 병이 제 첫 자동차보다 비싸다고 하던데요. 강태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윤혜진이 어디 살고 있는지,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혼 합의금으로 주었던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그 금액이 그녀에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한소라가 말을 멈추고 짜증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우 오빠, 제 말 듣고 계세요? 도착한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시는데요. 사업에 무슨 일 있어요? 강태우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 수십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사용했던 그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자기야. 오늘 체결한 계약 세부 사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큰 발전이죠. 하지만 강태우는 계약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윤혜진과의 짧은 순간들을 다시 살고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던 방식, 그녀 얼굴의 창백함,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었던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직면하기 싫었던 진실을 외치고 있는 그 둥근 배. 윤혜진은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사람을 찾았고 그가 파괴했던 가족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임신 7개월 차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다. 왜? 그 남자는 그녀를 돕지 않았나? 그녀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한소라가 저녁 식사 후 그의 펜트하우스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강태우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이라는 생각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주방으로 사라지는 윤혜진의 모습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요? 우리 식사 중인데요. 죄송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곧 돌아올게요.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윤혜진을 찾아야 했다. 그가 내린 결정의 중대함은 그를 압도했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녀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주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음과 혼돈이 그를 덮쳤다. 주방의 열기, 칼이 도마를 가르는 소리, 셰프들의 외침, 여러 직원들이 놀라움과 경계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객들은 분명히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되었다. 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수석 조리사 중 한 명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재빨리 다가왔지만 강태우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혼란을 듣고 고개를 들어 이제 완전한 공포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윤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혜진은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손은 허리 아래를 지탱하고 다른 손은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한 피로의 징후를 보였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계속할 힘을 모으는 것 같았다. 한때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여자, 최고의 스파와 개인 의사를 이용할 수 있었던 여자, 어떤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을지 선택하는 것 외에는 걱정할 것이 없었던 여자가 이제는 분명히 근무 시간 동안 서 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혜진 씨, 강태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들렸다. 다룰 줄 모르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일어섰고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노력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 채 그에게 다가왔다. 태우 씨,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그녀는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급히 속삭였다. 제발 가세요. 당신과 얘기해야 해요. 그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답했다. 윤혜진은 그의 팔을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잡고 뒷문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 문은 골목으로 통했다. 저를 공영에 빠뜨리실 건가요?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태조는 잔인했다. 더럽고 어둡게 빛나는 골목과 그들이 떠나온 레스토랑의 호화로움 사이의 대비. 윤혜진은 벽돌벽에 기대어 무겁게 숨을 쉬었고 한 손으로는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하고 있었다. 뭘 원하세요, 태우 씨?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함이 있었다. 웃으러 오셨어요? 저에 대해 당신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러요. 그 마지막 밤의 기억이 칼처럼 돌아왔다. 윤혜진이 이혼을 재고해달라고 애원하며 울고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갑게 이미 준비된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요. 강태우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며 의미 없는 말들을 더듬었다. 임신한 줄도 몰랐고요. 윤혜진은 그의 가슴을 찢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모르셨겠죠.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3년 전에 제 인생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녀의 눈은 아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그의 말을 흔들었다. 정말 유감이네요. 국내 최고 호텔 체인의 소유주가 식당 종업원과 이런 골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녀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누가 아버지예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윤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당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돌봐주고 있나요?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상태로. 아이를 가진 채로, 내 상태요. 그녀가 비웃듯이 말했다. 갑자기 걱정이 되세요? 내가 당신의 수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게 창피한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강태우는 그 밑에 깔린 고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 보였다. 그녀의 유니폼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세탁해서 다른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신발은 저렴한 것이었고 한쪽 발 뒤꿈치가 약간 닳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빗질은 되어 있었지만 그가 기억하는 윤진의 빛나는 머릿결은 아니었다. 우리가 좀 더 적절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제안했다. 내 차가 밖에 있어요. 당신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윤혜진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당신 차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요? 강태우는 한소라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윤혜진이 그의 표정을 읽은 듯했다. 가세요, 태우 씨. 당신의 데이트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난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혜진 씨, 제발. 강태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주방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윤 씨, 주문이 밀리고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그것은 그들의 대화를 끝내는 신호였다. 윤혜진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야 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강태우는 갑자기 혼자 어두운 골목에 남겨졌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레스토랑 정문으로 돌아갔다. 한소라는 참을성 없이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요? 15분이나 자리를 비웠잖아요. 강태우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긴급한 사업 전화였어요. 15분 동안요? 와인은 다 마셨고 디저트도 이미 주문했어요. 강태우는 정신이 산만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윤혜진과 그녀의 배와 그녀의 지친 표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한소라의 말을 듣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레스토랑을 훑으며 윤혜진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한소라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한소라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럼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요? 오늘은 분위기가 엉망이네요. 강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좋겠네요. 미안해요, 자기야. 다음에 보상해 줄게요. 그들은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강태우는 한소라를 그녀의 차까지 바래다 주고 자신은 택시를 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한소라가 떠나자마자 강태우는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윤혜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배인을 찾아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윤혜진 씨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언제 퇴근하나요? 지배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 저희 직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강태우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슬쩍 건넸다. 그녀가 언제 퇴근하는지만 알려주세요. 지배인은 주변을 둘러본 후 돈을 받았다. 윤 씨는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한 20분 전에 나갔을 겁니다. 강태우는 급히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윤혜진이 택시를 타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택시는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젠장! 그는 좌절감에 욕을 내뱉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왜 임신한 상태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민지 씨, 지금 바로 윤혜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주세요. 3년 전에 제가 이혼한 전 부인이요. 현재 주소, 근무지, 의료 기록,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하지만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사립탐정을 고용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그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윤혜진에게 있었다. 3년 동안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가 이제는 그녀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200억 원짜리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새벽까지 깨어 아래에서 깜박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윤혜진이 있었다. 아마도 작고 싼 아파트에서 7개월 반의 배를 안고 잠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새벽 5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비서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 씨, 뭐 알아낸 게 있나요? 회장님, 지금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1시간 안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 알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윤혜진 씨는 현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유리궁전 레스토랑에서 주 5일 일하고 있으며 시급은 9천 원의 팁이 추가됩니다. 주말에는 해운대 인근 고급 빌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우는 충격을 받았다.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그리고 9천 원의 시급은 그것은 그가 한 번의 식사에 지불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였다. 의료 기록은요? 네, 그녀는 국립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몇 가지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고 빈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녀의 재정 상황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강태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윤혜진이 임신 중에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누구죠? 정동우라는 건축가입니다. 그는 35세이고 윤혜진 씨는 이혼 후 8개월 만에 그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전화를 꽉 쥐었다. 어떤 비밀이요? 그는 이미 8년 동안 결혼한 상태였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윤혜진 씨는 임신 5개월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합법적인 아내가 윤혜진 씨의 아파트에 나타났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태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 남자는 윤혜진을 속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취약할 때 그녀를 버렸다. 그 후에는요. 정동우는 윤혜진 씨에게 상황을 해결하라며 돈을 제안했습니다. 윤혜진 씨가 거부하자 그는 아이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개월 전이었고 그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윤혜진이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 번은 그에 의해,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자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에 비상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민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강태우 씨입니다. 그녀는 비상시 연락할 사람으로 당신을 지정했습니다. 강태우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녀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태우는 창가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윤혜진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강태우는 다시 유리궁전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의 고급차를 타고 가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윤혜진에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그는 10분 동안 밖에서 서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교통소음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다. 그는 계획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 그저 지금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또 하룻밤을 보낼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윤혜진은 비즈니스맨들의 테이블을 응대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강태우는 전문적인 가면 너머를 볼 수 있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살짝 허리를 받치는 방식, 그녀의 눈의 피로,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화장을 한 흔적, 그녀의 배는 더 두드러졌다.
그녀를 버린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 생각이 강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지배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오늘 저녁 모시겠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비공식적인 방문입니다. 윤혜진 씨가 일하는 구역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지배인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 후 강태우는 윤혜진이 담당하는 구역의 두 명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메뉴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강태우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는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졌고 그녀의 자세가 긴장되었으며 그녀가 통제할 수 있기 전에 순수한 공포의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신중하게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음료를 주문하시겠습니까? 혜진 씨,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동료들을 향해 움직였다. 조사했어요. 강태우가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다. 정동우에 대해 알아요. 그가 당신에게 한 일도요. 윤혜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메모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강태우는 일어서서 그의 목소리는 여러 테이블이 돌아볼 만큼 충분히 커졌다. 그 권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줍니다.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모든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윤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강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강태우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의 소유주죠. 그리고 이 여성은 윤혜진 씨입니다. 제 전 부인이요.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돌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혜진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윤혜진 씨는 여기서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지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오갔다. 강 회장님, 저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셨다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제 전 아내가 임신 7개월째에 서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윤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가자, 혜진 씨. 당신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손님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곳으로요. 윤혜진은 눈물과 혼란으로 가득 찬 채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긴장이 흐르는 5분 후 윤혜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주세요. 옷을 갈아입을게요. 그녀가 사라진 후 레스토랑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강태우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지배인에게 윤혜진이 오늘 이후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윤혜진은 약속대로 5분 후에 돌아왔다. 그녀는 유니폼 대신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뒷문이 아닌 다른 골목이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강태우가 물었다.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어디든 조용한 곳이요.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로 향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다. 이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윤혜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내 사생활을 파헤치고 왜요? 강태우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다시 봤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당신은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성공했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혜진은 비웃었다. 3년 전에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고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상관없다고요? 내가 바보였어요. 강태우가 인정했다. 너무 사업에만 집중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윤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내게 아이가 값비싼 방해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버렸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태우 씨?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파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윤혜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건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설명해줘요. 그가 간청했다. 난 당신의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강태우. 그녀는 그의 성을 강조했다. 난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갑자기 내가 필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강태우는 준비된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이 윤혜진을 다시 보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갑자기 깨달았고 그것을 되찾고 싶었다. 내가 당신을 놓친 걸 후회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아이와 함께.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감쌌다. 강태우는 즉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차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강태우가 다시 물었다. 그는 윤혜진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확신했다. 네, 괜찮아요. 요즘은 자주 이래요. 윤혜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의사는 너무 많이 서 있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해야 하니까. 강태우는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런 질문을 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대신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 남자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정동우요. 윤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준 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6개월 후에는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다시 미술 교사로 일하려고 했지만 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서는 채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커피숍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강태우는 자신이 그녀의 경력을 희생시키도록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결혼 전 윤혜진은 유망한 미술 교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한 후 그녀는 그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동우를 거기서 만났어요. 윤혜진이 계속했다. 그는 커피숍 단골이었어요. 건축가였고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녔죠. 우리는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친절했어요. 내 그림에 관심을 보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당신과 달리 그는 내 꿈에 가치를 두는 것 같았어요. 강태우는 그 말에 찔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개월 동안 데이트했어요. 그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했어요. 출장이 많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혜진은 배를 쓰다듬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계획했죠. 하지만 그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한 여자가 내 아파트에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였죠. 8년 동안 결혼한 상태였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강태우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 자식, 그의 아내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난 동우의 첫 번째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일을 전에도 여러 번 했대요.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의 아내를 만났다는 것을 알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는 나에게 돈을 제안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낙태를 원했다고요? 강태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네. 하지만 난 이미 5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원했어요. 내가 거부하자 그는 더 이상 나나 아이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윤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재밌는 건 당신과 그가 얼마나 비슷한지예요. 둘 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 사람들을 버리는데 능숙하더군요. 강태우는 그 비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도 그녀를 버렸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래서 부산으로 왔어요. 윤혜진이 계속했다.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월세가 더 싸고 바다가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 당신까지 여기에 나타났네요. 왜 과거는 항상 나를 따라오는 걸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요. 윤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있었다. 몇 개월이에요? 강태우가 배를 가리키며 물었다. 7개월 반이요. 윤혜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강태우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혼한 지 6개월 후에 임신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윤혜진이 그렇게 빨리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생각이 그를 아프게 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처받았다. 아버지는 누구죠? 그가 자제하기 전에 물었다. 윤혜진은 그를 맞은편 벽으로 때린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난 단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강태우는 자신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요. 윤혜진이 또 다른 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와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5천만 원과 함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어디 있었죠. 상황의 진실이 둘 다를 강타했다.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강태우가 말을 시작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녀가 그에게 도전했다.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당신 대신 문제를 처리할 사람을 고용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고 그의 대답에 정직함이 둘 다를 놀라게 했다. 윤혜진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태우 씨. 여전히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항변했다. 난 단지, 뭐요? 당신은 단지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다. 강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난 당신을 걱정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과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와서 내 건강을 걱정한다고요? 당신은 내가 결혼했을 때 내 꿈을 포기하도록 했어요. 당신의 완벽한 재벌가 안의 이미지에 맞게 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요구에 맞지 않자 나를 버렸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되기를 요구했다. 그는 그녀의 열정, 그녀의 꿈, 그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비상연락처. 그가 갑자기 말했다. 윤혜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병원 기록에 비상연락처로 내 이름을 적었더군요. 왜죠? 윤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건 실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했어요. 당신을 2번이나 배신한 남자들 중 하나인 나를요.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은 내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나를 거부했어요. 형제자매도 없고 가까운 친구들도 없었죠. 당신과 결혼한 후에는 내 모든 관계가 당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니까요. 그녀의 고독함이 그를 충격으로 덮쳤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장려했다. 그는 그녀의 옛 친구들이 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완전히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지원 시스템을 잃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간청했다.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자선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선이 아니에요. 그가 주장했다.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었어요, 혜진 씨. 당신에게는 그랬어요. 그녀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항상 그랬죠.
그날 밤 이후 강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2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새벽까지 깨어 아래에서 깜박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윤혜진이 있었다. 아마도 좁고 추운 원룸에서 7개월 반의 배를 안고 잠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그는 모든 중요한 회의를 취소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계약도 포함해서. 그의 비서 민지는 지시를 받았다. 윤혜진의 삶을 철저히 조사하라. 민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윤혜진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다. 유리궁전 레스토랑에서 주 5일 일하고 있었고 시급은 9천 원에 팁이 추가되었다. 주말에는 해운대 인근 고급 빌라에서 청소 일을 했다. 윤혜진은 한 달에 그가 단 한 번의 비즈니스 디너에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었다. 민지 씨, 이 정보가 확실한가요? 강태우가 사무실에서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녀의 고용주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말해보세요. 그녀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산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몇 가지 합병증을 겪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빈혈이 있어요. 의사들은 그녀에게 근무 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의 재정 상황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이 정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윤혜진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정동우에 대한 정보는요?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요. 그는 유명한 건축회사의 디자인 디렉터입니다. 연봉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태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는 윤혜진 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요, 회장님. 우리가 찾은 정보에 따르면 그는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고 그녀에게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했을 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자식, 강태우가 분노로 중얼거렸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회장님,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윤혜진 씨는 병원 비상연락처로 회장님을 지정했습니다. 강태우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한 민지는 계속했다. 회장님, 5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면서 사업이 아닌 다른 일로 이렇게 영향받으신 모습은 처음 봅니다. 윤혜진 씨는 회장님이 진짜 인간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요. 강태우는 민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항상 전문적이고 조용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지가 재빨리 사과했다. 제가 너무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지 씨. 강태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민지 씨,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윤혜진 씨의 아파트 월세를 익명으로 6개월 동안 선불로 지불할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민지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지만 강태우는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을 되찾을 계획을 세워주세요.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자만했다면 만들었어야 했던 가족 말이에요. 민지가 수집한 정보는 강태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정동우는 처음부터 윤혜진을 속였다. 그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가 윤혜진에게 제안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강태우는 윤혜진이 임신 5개월 때 정동우의 아내가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 여자는 남편의 과거 불륜 사실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혜진에게 말해주었다. 정동우는 연쇄 불륜남이었다. 정동우는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자신의 가족을 떠날 계획이 없었다고 윤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황을 해결하라며 3천만 원을 제안했고 윤혜진 씨가 거부하자 아이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태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정동우를 찾아가 그의 얼굴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지금 윤혜진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분노가 아니라 지원이었다. 윤혜진 씨는 임신 중에 몇 가지 합병증을 겪고 있습니다. 민지가 계속했다. 그녀는 부산대학병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보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혈압과 빈혈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스트레스와 과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윤혜진의 재정 상황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일해야 했다. 그녀가 이혼 후 다시 교사로 일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나요? 강태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여러 사립학교에 지원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5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는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었고요. 강태우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결혼 전 윤혜진은 유망한 미술교사였다. 그녀는 서울예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고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한 후 그녀는 그의 사회적 이미지에 맞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경력을 포기했다. 그녀는 결국 서비스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민지가 계속했다. 상점에서,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했죠. 임신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많은 고용주들이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임신을 이유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흔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임신한 직원을 부담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민지가 말했다. 병원 응급 연락처에는 강태우 회장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태우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었다. 왜 그녀가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여전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태우는 이 생각에 압도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준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윤혜진은 여전히 그를 신뢰했다. 적어도 응급 상황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물어보시네요. 저는 회장님이 진심으로 도움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지 씨? 강태우가 창문을 통해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윤혜진 씨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고 건강 문제가 있으며 곧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그녀에게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민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윤혜진을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를 아름다운 소유물, 그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처럼 대했다. 그녀의 꿈, 욕망, 두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는 결심했다. 그는 윤혜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할 것이다. 그녀를 돕고 지지하고 그녀의 아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를 진정으로 파트너로 대할 것이다. 민지 씨, 부산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윤혜진 씨의 아파트 근처에 좋은 임산부 요양센터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민지는 신속하게 메모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병원에 연락해서 윤혜진 씨의 의료 비용을 지불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익명으로 해주세요. 아직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윤혜진 씨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강태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네, 그녀는 항상 그랬어요. 그건 내가 그녀에게 처음 끌렸던 이유 중 하나였죠.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그녀는 내 돈이나 권력에 감명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이었다. 그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는 또 다른 재벌가의 딸, 그의 부에 매료된 또 다른 여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윤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 이야기에 감명받은 척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열정, 미술에 대한 사랑, 교사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성에 매료되었다. 이제 그는 그 진정성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변형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영혼을 짓밟았다. 회장님,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죠? 윤혜진 씨는 현재 유리궁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녀의 상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녀의 건강 상태 때문에 곧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고 때때로 일하는 동안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가 해고되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녀는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회장님. 아마도 공공지원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강태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행동해야 했다. 민지 씨,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저는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요? 오후에 일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이건 더 중요합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우가 사업보다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헬리콥터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헬리콥터 말고 그냥 차로 가겠습니다. 윤혜진 씨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민지 씨. 내 가족을 되찾을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만들었어야 했던 가족을 말이에요. 강태우는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유리궁전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오지 않았다. 그는 택시를 탔다. 자신의 화려함을 과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0분 동안 보도에 서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교통소음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다. 그는 계획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 그저 지금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또 하룻밤을 보낼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마침내 그는 웨이터들 사이에서 윤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비즈니스맨 그룹의 테이블을 응대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강태우는 전문적인 가면 너머를 볼 수 있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살짝 허리를 받치는 방식, 그녀 눈의 피로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화장을 한 흔적, 그녀의 배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고 임신 7개월 반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자세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세탁해서 다른 흔적이 있었고 그녀의 신발은 오래 서 있는 사람을 위한 실용적인 검은색 플랫이었다. 지배인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강 회장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비공식적인 방문입니다. 윤혜진 씨가 일하는 구역에 테이블을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번 그들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다. 10분 후 강태우는 윤혜진이 담당하는 구역의 두 명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 달랐다. 충격과 당혹감은 여전했지만 그 밑에는 이상하게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의 재등장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그녀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혜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일하는 중이에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는 그 밑에 깔린 피로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일을 그만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건강 때문에요. 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과 아이를 위해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왜요? 갑자기 왜 당신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였다. 당신을 다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모든 돈과 성공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말이에요. 윤혜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강태우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 없는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간이었어요. 사업적으로는요.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난 그저 로봇처럼 살았어요. 감정 없이, 연결 없이, 목적 없이.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시간이었어요, 혜진 씨.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은 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윤혜진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웨이터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어디서요?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어디든 좋아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내 교대는 9시에 끝나요. 기다릴게요. 강태우는 레스토랑 밖벤치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는 간간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일이나 이메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윤혜진과 그녀와 나눌 대화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레스토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윤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유니폼 대신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화장은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강태우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해변으로 갑시다. 그녀가 제안했다. 걸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근처 관갈리 해변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을밤의 공기는 시원했지만 편안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앞에는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이 바다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주변에는 몇몇 연인들과 가족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용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강태우가 다리의 조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밤 이 광경을 보러 와요. 윤혜진이 말했다.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강태우는 그녀의 손짓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아이는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건강해요. 활동적이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냥 제가 더 쉬어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그들은 둘 다 그녀가 충분히 쉴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혜진 씨,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윤혜진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나를 잊었어요. 새 삶을 시작했고 성공했잖아요. 당신 없이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저 기계적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감정 없이, 목적 없이. 다른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윤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태우 씨. 하지만 당신은 3년 전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렸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가 인정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함께 키울 수 있는 아이를 거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아이를 내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윤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우 씨, 당신이 진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강태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윤혜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법적 문서였다. 그녀는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죠? 내 재산의 30%를 당신 이름으로 된 신탁에 넣는 서류예요. 그가 설명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든 그렇지 않든 이 돈은 당신의 것이에요. 윤혜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이건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에게 빚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에 대한 사과예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이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혜진 씨.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항상 사랑할 거예요.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혜진 씨. 당신과 아이를 위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윤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태우 씨. 괜찮아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의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도 있었다. 한 걸음씩 가보죠.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예요. 강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그들 위로 빛났고 바다의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